렛츠기르로 안녕하십니까. 와우, 세상에 뉴페이스. 자, 백다희 아나운서 일주일 동안 휴가 가는 바람에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가 3년 5개월 만에 사건 반장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와우. 안녕하세요. 와우. 반갑습니다. 예. 우리 주인태님, 또박이님, 쭌쭈닝님 3년 반 전에 계셨던 분들 중에 지금 계속 계시는 예. 역시 의리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진 속 자, 일단 이거부터 보고 갈게요. 털이 수북하게 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털을 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전부 버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께 짧게 인사말 한마디요. 예. 네, 가족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계셨죠? 친정에 오랜만에 방문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은데 오자마자 이렇게 족발 영상을 트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아유, 저 오늘 본방 끝나고 사반 후반에서 앞서 보셨던 그 족발 영상 풀 버전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인천 계양산 일대를 까맣게 뒤덮은 이 러브버그 영상 많이들 보셨죠? 아우, 아무리 사람한테는 무해한 익충이라지만 이거 진짜 너무. 자, 러브버그는 이제 살충제 뿌리지 마시고요. 물을 끼얹는 게 최고랍니다. 또 이 밝은 색을 좋아해서 흰옷 입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주었습니다. 예,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는 3대가 모두 사반가족입니다 하신 할머니 이지숙, 딸 김소희, 손녀 김예나님. 자, 경기도 삼본입니다. 헬스장 광고하는 건 좋은데 대로에 거의 누드 사진을 찍어놓고 광고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신 최재원님. 자, 서울 상도동입니다. 요즘 덥고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택배를 이렇게 계단에 휙 던져놓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신 김종철님. 자, 강원도 원주의 배달 라이더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저렇게 한 줄로 서서 횡단보도로 건너가는 진풍경을 봤습니다. 지나다니던 차들도 잠시 멈춤을 해주네요. 부디 아무 일 없기를 하신 지현성님. 소안도의 임수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759!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오징어 게임. 자, 저는 잔인한 걸 못 봐서 아직 시즌 1도 못 봤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 3 지난 주말에 공개됐는데 혹시라도 스포하시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실 수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요. 찬사와 혹병이 엇갈리고 있는데 김하은 아나운서는 보셨을까요? 양앵커 아직 안 봤다니 좀 실망스러운데 저는 이 주말에 육퇴하고 육아 퇴근하고 이제 오징어 게임 에디션으로 나온 위스키 한 잔 하면서 보다가 아직 끝까지는 못 봤습니다. 지난 27일 그러니까 3일 전에 공개된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 공개된 지 하루 만에 TV쇼 부문 1위를 기록했고 이틀 연속 글로벌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게 시즌 1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 6일 정도 빠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시즌 3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의 유명 영화 드라마 평점 사이트 안에서 해외 비평가들의 한 80% 정도가 호평, 좀 좋은 평가를 내비쳤는데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절반은 긍정적인 평가, 절반은 좀 부정적인 평가, 호불호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왠지 양 변호사님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계속 하고 싶기 때문이고요. 예. 혹평이든 궁금해서라도 보게 되는 게 오징어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황동혁 감독이 처음 시나리오 쓰기 시작한 이후로 만 6년 동안 이 시나리오만 매달려서 이제는 다 좀 쉬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즌 1 때 많이들 화제가 됐던 게 시즌 1 쓰면서 치아를 6개를 잃었는데 2, 3을 쓰면서 2개가 더 빠졌답니다. 아이고. 체중이 59kg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쉬고 싶을 만도 합니다. 그 와중에 또 이정재 씨 얘기도 전했는데 예. 시즌 2하고 3 찍는 1년 동안에 찐 채소만 먹으면서 버텼대요. 그러니까 바짝 그 마를라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경스럽다라고 황 감독이 밝히기도 했는데 국제적인 배우는 아무나 아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랬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 한밤중 벌어진 아주 뻔뻔한 행각들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두운 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저 한 자동차 좌회전을 하다가 그만 쿵 주차된 차 쿵 안에서 불박으로 봐도 저렇게 다시 한번 봐도 쿵 자 잠시 스톱하고요 내릴까요? 응 안 내려 하면서 후진해서 쉥 가버리죠. 자 그런데 몇 분 뒤에 다시 등장한 그 차 주차장 한가운데 이번에 제대로 들어가더니 뒷문을 열고 왜 후진을 해? 아이고야 그리고는 다시 앞으로 쭉 오더니 주차 완료. 자, 차에서 사람 내립니다. 자, 두 사람 내렸어요. 자, 남성이 여성에게 차키 건네주자 뾰뿅 하고 차문 잠근 뒤에 룰루랄라 집으로 갑니다. 자, 교수님, 네. 차 들이받고 다시 오는 건 또 무슨 배짱이래? 그러니까 뭐 아무도 안 봤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래도 여기밖에 자리가 없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제보하신 분의 이 차주인데요. 다음날 봤더니 앞이 막 차량 번호판도 찌그러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봤더니 바로 저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누구지로 자세히 보니까 몇 번 부딪힌 적이 있는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운전은 그 남성이 한 것도 아니고 동승자 여성이 했대요. 연락을 주겠지 이웃이니까. 그러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고 있는데 왜 와서 귀찮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하면서 보험 처리해 줄 건데 왜 난리냐 이러면서 막 폭언도 했다고 합니다. 견적비는 한 4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보험회사에서는 차주하고 운전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해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애태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자, 더욱 뻔뻔한 두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가는 저 남성. 자, 바로 그때 오토바이 한 대가 띵. 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아유, 자, 핸들을 까딱까딱 하고요. 쥐어잡고 흔들흔들. 쿵! 자, 옆으로 넘어져 버린 저 바이크. 자, 잘 보니까 내 스타일 아니네. 난 몰라 하면서 다시 비틀비틀 페이드 아웃합니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지금 걷는 것도 제대로 지금 자기 몸 하나 가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난달 18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에 오토바이를 대놨는데 저 오토바이 놀랍게도 1,200만 원짜리고요. 구입한 지 1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우. 저 주치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사실은 뭐 민 것도 아니에요. 살짝 만지다가 넘어졌는데 오른쪽이 지금 다 박살나버린 상황이에요. 아이고. 오른쪽 뭐 사이드 미러, 깜빡이 뭐 오른쪽 부분 거의 다 찍히고 다 긁히고 파손이 됐는데 수리비가 거의 한 300 정도 나온다고 아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경찰에 신고는 하긴 했는데 예. 문제는 범인을 아직 못 찾고 있다고 아이고. 하고요. 범인을 잡아야지만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아빠 그만 좀 하라고. 자, 평범한 자전거 샵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보시죠. 자, 자전거를 수리하러 온 남성. 자, 그런데요, 사장님이 이리저리 살피면서 약 10여 분간 점검을 하고 나서 손님 여기서는 수리가 안 되겠는데요. 점검비 5,000원만 좀 주십시오. 그러자 대뜸 야, 뭐 5,000원? 이게 장난하나? 자, 직접 들어보시죠. 돈 줄 테니까. 아저씨가 내가 아저씨 성격 희한하지. 이 사람이 사람이야 진짜. 우리 자식이 하면서 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완전 싫어 지금. 완전 꼬라리. 들어가요. 지금 아빠 오지마 안 돼. 성격이 희한하지. 아이 완전 잘까고 새끼야. 니 우리 아들 앞에서 이 새끼야. 니 그러지 마. 성격이 꼬라리다. 꼬라이네 완전 좀. 아이고, 애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시지. 그러니까요. 옆에서 지금 아빠 하지 마 계속 이렇게 만류를 하고 있는데도 아빠가 지금 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제 부산에서 자전거 샵을 운영하는 50대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지난달 17일에 아동용 자전거 체인이 빠진 것 같다면서 아이와 함께 이 40대 남성이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당시에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서 남성 손님에게 10분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남성이 이제 곧바로 매장을 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15분이 지났는데 다시 찾아와서는 옆 가게 사장님한테 이 자전거를 보여주니까 체인이 풀렸다고 했다. 기다릴 테니까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보자는 왜 옆 가게에서 아예 고치고 오지 않고 다시 왔나 의문이 좀 들었긴 했지만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점검비, 그러니까 이 자전거에 어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데 8,000원이 든다라고 사전에 고지를 했습니다. 제보자가 남성의 이제 자전거 체인 커버를 열어서 한 15분 정도 자전거를 살펴보니까 체인 문제가 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체인 문제가 아니라 부품 고장이라서 매장에서는 수리가 어렵다. 점검비 8,000원 받는데 그냥 5,000원만 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보니까 점검비 또 깎아주셨네. 점검비가 뭐 50만 원입니까? 80만 원입니까? 5천 원입니다. 원래 8천 원이라고 고지했는데 그나마 깎아서 5천 원. 당연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점검하면 시간이 드는 건데요.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 점검비 얘기하자마자 저 사단이 난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특히 지금 아이가 옆에 있었거든요. 아이의 자전거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옆으로 보내놓고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또 소리 지르고 결국 아이가 아빠 좀 그만하라. 아이가 막 울어요. 아빠 좀 그만하라. 내가 아빠가 돈 주고 아들이 돈 주고 싶을 정도로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경찰이 결국 와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점주님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렇게 하다가 욕설을 듣고 이러니까 앞으로 사람 들어오면 제대로 손님 응대할 수 있을지 또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누가 빌런인가요? 자, 집단지상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지난 주말 날씨가 더워서 이모와 5살 조카, 또 조카의 친구를 데리고 한강공원 수영장에 놀러 갔습니다. 수영장에 사람이 정말 많았고 저희는 유아존 수영장 옆 선베드에 자리를 잡은 뒤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앞에 한 여성분이 선베드 자리를 놔두고 유독 수영장 쪽이랑 가까운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선텐을 하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신나서 물속에서 물장난도 하고 물총으로 서로 쏘기도 하면서 놀고 있었죠. 물총으로 쏘다 보니 선베드에 있는 저희에게 물줄기가 날아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쏜 물줄기가 실수로 누워있던 여성 쪽으로 튀게 됐어요. 여성이 처음에 누워있다가 물을 맞고 벌떡 일어나 저희 아이들을 째려보고 다시 누웠는데요. 저희가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물 쏘지 말라 이렇게 경고도 줬고 아이들도 이제 조심하면서 놀고 있었죠. 그런데 아이들이 놀다가 한 번 더 물이 그 여성의 다리 쪽으로 튀기게 되자 여성이 뭐야! 소리치더니 3분 넘게 꼿꼿하게 저희 아이들을 째려보더라고요. 아이들도 풀이 죽어서 계속 눈치를 보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지켜보던 제가 한마디 할까 했지만 안 그래도 이미 눈치 보는 애들이 괜히 어른 싸움으로 번지면 더 눈치 볼까 봐 가만히 참았습니다. 아이들 잘못도 있지만 방해받기 싫으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도 많은데 굳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유아존 옆에서 선텐을 하면서 신경질을 내는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참여해 보시죠. 속도 좀 내겠습니다. 먼저 물 맞은 여성이에요. 저기 어머님, 말씀 좀 이상하게 꼬아서 하신다. 선베드 놔두고 수영장 가까이에 돗자리 폈다고요? 물벼락 맞은 게 내 잘못이다 이거예요? 진짜 얼척없다. 이러니까 요즘 노키즈 하는구나. 아니 어쩜 자기들 잘못은 생각 않고 애먼 사람을 진상을 만들기를. 애들 단속부터 좀 잘하자 진짜 동그라미.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 이 언니 진짜 웃긴다. 그러니까 여기 선베드에서 태닝하시라고. 여기 선베드에서 태닝하시라고. 여기가 물 안 튀잖아. 왜 하필 유아풀 근처에 돗자리를 펴고 누워가지고 물을 마저 맞기를. 그리고 수영장 와서 몸에 물 닿는 게 뭐 그렇게 문제인데. 아이고, 자, X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니 저기는 노키즈존이 아니라 키즈존이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이 5살이면 어린이용 수영장도 아니고 물놀이하는 이 정도 낮은 데잖아요. 아까 사파에서 보신 것처럼 저기는 튜브 끼고 물총 가지고 있는 게 그냥 북놀이입니다. 왜 저기서 저 아이들을 탓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한강공원이래요. 진짜 한강공원은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애들이 놀러 가려는 곳인데 이분이 뭐 선탠하려고 그러면 뭐 굳이 또 한강공원으로 가셔서 하고 어른들만 몇 명 가는 조용한 수영장 가셔야죠. 그리고 선베드도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시는 걸까요? 애들이 재밌게 노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애들 속상하게 하신 거 보기만 해도 제가 더 속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선배도 우선의 원칙이 있지요. 땅바닥에 간 사람은 그만큼 본인의 어떤 책임을 위험 부담을 간수하고 더 가는 거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좀 제가 좀 오바일 수도 있는데 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사실은 선베드나 이런 데 가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선탠을 해야 되지 아이들 보는 데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게 오히려 아이들을 방해시킨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지금 여성이 잘못해 보입니다. 애들 노는데 왜 끼어듭니까? 아, 그렇군요. 저도 왜냐면 충분히 주의를 뭐 아예 안 주신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고 유아존이고 물이 튀는 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장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X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대체로는 여긴 수영장이다. 푸른 하늘님께서 물 맞는 거 싫으면 뭐하러 수영장 갔지? 라고 댓글 달아주셨어요. 대체로 이런 반응이었는데 손주희님께서는 애엄마는 애 위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성 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오종근이 지난해 복역도 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2010년 사형을 확정받아 국내 최고령 사형수로 복역한 오종근은 사망 당시 86세였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오종근의 실체를 알아봅니다. 자, 저도 주말에 이 기사를 보고 참 놀랐는데 보성 어부 연쇄 살인 사건의 살인마 오종근 이미 지난해 사망했답니다, 교수님. 네, 지난해 7월에 지병으로 지금 사망했다고 한 매체의 보도로 알려졌어요. 정말 이 어부였던 오종근이 저지른 범죄는 너무 끔찍해서 많은 그 후에도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후반 남녀 그리고 20대 중반 여성 2명을 자기 쭈꾸미에 베어 태웁니다. 그다음 바다로 나가서 살해한 인물인데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업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살인까지 저지른 후에 경찰에 붙잡혔는데 4명이나 살해하고 나서도 반송조차 하지 않는 태도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사망 당시 오종근 나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천수를 누렸어요. 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가 86살입니다. 사실은 사건이 일어난 게 2007년인데 2007년부터 이제 교도소 생활했는데요. 2007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6년 10개월 정도 교도소 안에 있다가 노년을 보내다가 지병으로 사망했는데 10년 10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이 더 문제가 있어요. 왜 천순이라도 이런 얘기를 하냐면 4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4명을 살해했는데 이 4명의 나이를 다 합쳤을 때 첫 번째가 19세, 23세, 24세입니다. 저 합치면 85입니다. 이 4명, 피해자 4명, 젊은 4명을 다 합쳐봐도 이 오종근이가 더 살았는 겁니다. 결국은 교도소에서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사망한 거 아니냐 이래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형수들은 노역도 하지 않습니다. 사형수라는 이유로. 자, 오종근은 악마 어부라는 이름으로도 불렸는데요. 이 사건 당시 119에 신고됐던 실제 음성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들은 이 음성은 첫 번째
번째 살인 사건의 여성 피해자의 음성입니다. 119에 신고할 당시의 음성인데요. 잘 들으면 오종근이 어디서 무전질이야라고 고함을 치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오종근은 2007년 8월 전남 보성군 회천면 앞바다에 놀러온 한 대학생 커플을 자신의 배에서 태워서 바다로 나갑니다. 30분 거리인 어장으로 나가서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남자친구를 배 바깥으로 먼저 밀쳤고 다시 배에 오르려고 하자 머리와 어깨를 삿갓대, 갈고리가 달린 막대기 어구거든요. 저 지금 보이는 삿갓대로 내려쳐서 익사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여성에게 다가가서 만져보자라면서 손을 뻗었는데 격렬하게 저항을 하자 바다에 밀어 빠뜨린 후에 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도 태연하게 쭈꾸미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일상생활을 계속 이어갔다고 해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에 이제 보성에 놀러 온 20대 여성 2명을 발견합니다. 역시 또 안 좋은 마음을 먹죠. 자신의 배에 태워서 해상을 구경시켜준 다음에 같은 장소에 배를 세우고는 여성들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바다에 빠뜨리고 첫 번째 살인 때처럼 삿갓대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당시에 오종근은 신상 공개는커녕 이름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예? 이 오종근이란 이름이 알려진 것도 한참 지나고 난 뒤였는데 그 얼굴 신상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AI 이미지로 지금 그 상황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반성은커녕 정말 충격적인 막말을 쏟아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오종근이 어떻게 잡히게 됐는지부터 기가 막히는데 두 번째 피해자 여성들이 배에 타기 전에 만났던 다른 여성에게 배에 갇힌 것 같다.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피해자들 시신을 보니까 멍이라든가 목에 졸린 자국도 있었고 또 피해자들 소지품이 배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하지 거기다가 첫 번째로 살해했던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빠졌던 피해자의 디지털 카메라에 오종근의 모습이 찍혔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범인이 이게 밝혀졌는데 지금 이겁니다,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내내 실족 사고라고 주장을 하다가 증거들이 계속 나오니까 마지못해서 범행을 인정했어요. 범행을 인정했지만 잘못했다고는 하나도 안 했고요. 아가씨를 만져보고 싶었고 그러고 나서는 공짜로 배에 탄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고 뭐 옷을 똑바로 입지 않았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추를 제대로 안 잠그고 있었다든가 그런 식의 정말 참 전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의 막말을 계속 쏟아냈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오종근의 판결문을 봤는데요. 지금 양 변호사님이 최대한 방송에서 가능하도록 순화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온갖 음담 패설을 다 경찰 앞에서 늘어났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말이죠. 지들이 잘못한 거지 왜 내 앞에서 공짜배를 타려고 왜 옷을 막 풀어 헤쳐가지고 일단 정말 택도 없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교수님. 그리고 오종근이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네. 이 사형제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1심에서 사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오종근이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항소심에서는 더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요. 사형제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2심 재판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시 사형제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다시 합헌 결론을 냈거든요. 근데 5대 4였습니다. 2010년 6월에 대법원에서 오종근에게 사형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오종근 말이죠. 요즘 방송가에서 또 예능인으로 또 활약하는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있잖아요. 네. 당시 제가 보니까 오종근을 이제 면담을 하러 그때 현장에 내려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 이후에 어디 인터뷰한 걸 보면은 이건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오종근의 저런 범죄 행각이 알려지고 나서 오종근의 가정도 자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지금은 천수 얘기를 했지만 86가지 살다가 지금 교도소에서 사망한 상황인데 사형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살인죄를 비롯해서 많은 범죄 우리나라 아직 형법에는 사형이라는
그 형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연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인데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집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지금 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2016년 이후에도 사형 선고 자체도 별로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원원식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장기 미집행 사형수입니다. 이 사람도 좀 있으면 또 뭐 많이 천수를 누렸다고 말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남아있는 사형수가 57명이고 좀 전에 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 확정수가 아니에요. 미결수입니다. 사형이 확정이거든요. 뭐 무슨 제한이 없습니다. 뭐 정역을 하거나 어떤 복역을 하지 않고 그냥 미결수용소의 의료비 같은 거 받으면서 뭐 급여 받으면서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형제도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실제로 2023년도에 법무부에서는 교정부 교정기관의 사형시설 좀 확인해봐라고 해서 한번 사형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뭐 우리가 지금 사형을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종근. 야, 참.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4월 한 중학교 2학년 스포츠 시간 몸풀기를 하는 아이들 사이로 한 학생이 친구들에게 뭔가를 집어 던지면서 장난을 칩니다. 몇 번을 반복하더니 운동장 한가운데에 눕는데요. 이때 다른 학생이 다가오더니 축구화를 신은 발로 갑자기 배와 등을 걷어찹니다. 맞은 학생은 고통스러운 듯 바닥을 뒹구는데요. 선생님이 뒤늦게 다가와 학생을 일으켜보지만 상태는 심각해 보입니다.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간 학생. 수업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최근 저런 일을 당했다면서 아버님이 제보를 주셨어요, 양 변호사님. 예, 사건은 지난 4월 16일 날 오전 9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 스포츠 시간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축구장에서 인조잔디에 충전재가 있답니다. 그걸 이렇게 몇 개씩 뜯어가지고 친구들에게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난을 친 거죠. 그렇게 한 7, 8번 정도를 고무칩을 던졌는데 그러고 나서 운동장에 들어 누웠어요. 장난기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렇게 고무칩을 맞은 아이 중에 한 명이 아까 보신 것처럼 갑자기 다가오더니 배를 밟고 등을 발로 찬 겁니다. 근데 화면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이 지금 발로 찬 그 하해 학생이 왼발을 땅에 굳게 디디고 났어요. 축구공을 차듯이 오른발로 강하게 아들의 등을 찼다는 겁니다. 진짜 교수님. 네. 불과 지금 보시는 이 장면 불과 3, 4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너무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서 저렇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밟았죠. 그리고 축구 공 차듯이 그 아파서 쓰러진 아이를 차버렸죠. 그런데 이제 제보하신 아버님, 이 피해 학생의 아버님께서는 이제 이 선생님한테도 너무 화가 난 거죠. 이 뭐 CCTV를 보면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축구를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좀 이렇게 살피고 있는 영상이 있고요. 왼쪽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아이가 밟힌 다음에 그 등을 걷어찰 때는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아이들 쪽으로 몸을 이렇게 변경하시기 때문에 봤을 수도 있는데 뭐 못 봤을 수도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해 주신 분이 화나는 부분은 애가 저렇게 누워 있는데도 선생님이 3분 넘게 그냥 방치를 했고요. 나중에 이렇게 걸어가서 아이를 봤는데 그때도 선생님이 아이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애가 도저히 못 일어난 거예요. 그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빨리 구급차를 부르고 또 무엇보다도 축구 경기를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구급차도 아이가 제발 불러주세요라고 말한 후에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이고 놀라운 것은 축구 경기가 계속 진행이 돼서 누워있는 아이 옆으로 애들이 축구를 합니다. 자, 지금 이 영상 보세요. 애가 지금 중앙선 부근에 좀 누워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축구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그리고 축구화 밑에 아시다시피 스터드가 달려 있잖아요. 무슨 징 같은 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얘가 밟았습니다, 사람을. 축구 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바닥을 보이면 무조건 퇴장이에요. 레드카드입니다. 자, 폭행이 있고 18분 뒤에야 저 쓰러져 있던 제보자의 아들은 구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요. 상태가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렇게 됐습니다. 비장 파열. 직접 들어보시죠. 애들끼리 이제 편을 갈라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에 유전자 사이에 있는 걸 몇 개 주워서 친구니까 이제 장난한다고 이렇게 하나씩 던졌나 봐요, 몇 번. 그러더니 이제 우리 아이가 운동장 한가운데로 막 이제 이렇게 가서 그냥 하늘을 보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고무칩을 맞은 한 친구가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누워있는 아이를 무방비 상태로 된 아이를 밟아버리고 발로 얻어차은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비장이 파열됐어요. 응급실로 후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응급수술을 해서 비장을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니까지 갔었어요. 박 변호사님, 축구하시는 발로 차고 밟았어요. 어쩌면 전 정도 다친 게 다행일 정도로 사실은 사커키이기도 하고요. 말씀했지만 축구화는 상당히 그 징이라든지 이런 아주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비장 파열이 됐어요. 비장이 뭐냐면 예. 왼쪽 갈비뼈 밑에 있고 위 뒤쪽에 있는 비장이 이렇게 파열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안에 있는 그 비장이 파열될 정도고 매우 심각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너무나 아프니까 애가 말을 못했대요. 아프다는 말도 못했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들었다고 하고요. 진단서를 보면 4주 나왔습니다. 전치 4주. 병원에 3주 정도 있었는데 사실은 재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장 파열이. 아이고, 네. 결국 안정기에 가려면 2달 정도는 걸릴 수 있다는 게 지금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축구화 발바닥 스터드로 밟는 거 이거 흉기입니다. 흉기 이거. 자 그런데 학교의 대처 방식, 사건 이후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아버님은 화가 나셨대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이제 며칠 뒤에 학교를 찾아가서 CCTV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어렵다고 했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자 이제 뭐 저장을 하거나 그렇게는 못하고 열람만 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폭행 장면까지만 보여줬다고 이제 제보자 측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좀 빨리 당시 상황을 보여드리고자 이 폭행 사건이 발생한 모습까지만 잘라서 보여준 거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일단 해명을 했고요. 제보자는 선생님의 이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요. 사과가 일단 없었다고 하고 좀 이렇게 대처를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맡은 선생님이 시간 강사고 폭행 장면은 못 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직 의사를 밝혀서 퇴사 처리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병원으로 찾아가도 봤지만 아이 상태가 위중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해당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그래도 스포츠 강사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인정을 하긴 했어요. 특히 아픈 아이를 운동장에 두고 축구 경기가 이뤄진 점이 잘못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학폭위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 아버님은 조금 화가 나는 상황을 겪었다고 하시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럼 어떤 벌을 받았으면 좋겠냐. 여기서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또 물어봐. 친한 사이인데 또 사과를 하고 이렇게 사과를 지금 정중하게 하면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물어봐. 또 시간을 두고. 그거는 강요를 한 거예요. 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 학폭위 위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어떤 벌을 받았으면 좋겠냐. 그 아이가 무릎을 꿇고 너에게 사과하면 화해를 할 것이냐. 걔가 벌을 받고 나면 네 마음이 좀 괜찮아질 것 같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화해를 권고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분명하게 그 아이가 최고의 벌을 받았으면 좋겠고 무릎 꿇고 사과해도 난 안 받아줄 것이고 아예 걔를 안 보고 싶다라고 확고하게 의견을 밝혔었대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계속하니까 마치 화해를 종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중에는 아들이 울먹울먹 거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제작진이 해당 교육지원청에 이제 입장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예. 화해를 여러 번 종용했는지 그랬는데 그 담당자는 학폭위에 온 이상 화해 단계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종용하지는 않는다. 다만 조치 결정을 위해서 5개를 판단해야 되는데 거기에 화해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가늠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질문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학폭위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첫 번째가 서면 사과입니다. 서면 사과인 거 접촉이라든가 협박이라든가 복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8시간의 봉사활동에 5시간의 특별교육, 또 보호자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4시간인데 서면 사과는 사실 뭐 그냥 너무나 가볍다라는 게 제보자분의 말씀이세요. 비장 파일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결정을 못했냐라는 것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실 형사 조치는 이미 취하셨더라고요.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검찰의 상해로 지금 송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가해 학생 측에서 합의를 하자면서 연락이 오긴 했지만 합의할 생각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송치가 됐군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성, 우연히 찾아온 여성 손님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 운명처럼 결혼까지 결심하는데요. 하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신부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을 건네는데요. 과연 신부가 결혼식 날 꺼낸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자, 양 변호사님, 오늘 진짜 사연 제보,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너무 충격적이에요, 진짜. 일단 제보하신 분은 40대 남성이고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성이 혼자 카페에 찾아와서 커피 한 잔만 조용히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우연한 게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 여성이 굉장히 가족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고 힘겨운 삶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뭐 그런 마음 더하기 이성적인 호기심도 호감이 가서 연애를 짧게 하고 결혼까지 결심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 여성에게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 빚이 있었는데 예. 그 빚 대신 갚아주고 이 신혼여행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신혼여행도 포기하면서 빚을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자, 이 남편분, 제보자는 이 아내한테서 충격적인 부탁을 받게 됩니다.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결혼식 당일날은 너무 이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걱정되니까 이제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럽죠. 결혼식 첫날부터 이게 신청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었지만은 그래도 끝 날이고 좋은 날이니까 다녀오세요. 가셔서 잘 다독여 주시고 정리하시고 오세요라고 했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니, 결혼식 당일날 신랑을 두고 친정에 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제보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내가 외동딸이었어요.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홀로 계신 아버지랑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식 당일에 아내가 이렇게 내가 결혼을 했으니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마음이 착잡하고 외로울 것 같다라고 하면서 괜찮다면 내가 가서 조금 다독여드리고 오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보자는 좀 당황하긴 했어요. 이게 결혼을 한 첫날이잖아요. 근데 신혼여행도 어차피 안 가고 또 아내의 안타까운 가족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에 아내가 이번에는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입원을 했다면서 건강이 너무 염려돼서 좀만 더 함께 있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 결혼식 첫날 친정에 가서 또 아버지가 또 쓰러져서 계속 안 와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는 장인어른의 건강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다음은 일주일 정도 더 있고 가겠다. 한 달만 더 있다 가겠다.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룹니다. 결국은 이 남편, 제보자가 글로 가죠. 가게 닫고. 아니면 아내가 뭐 보름에 한두 번 오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임신하면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계속 카페에 가 있으니까 나 너무 외롭다.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나는 친정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래 알겠다. 네 말도 맞다. 그렇지만 나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같이 살아야 된다. 약속을 하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야, 이거 뭐 말이 신혼이지. 네. 아내 얼굴 보기가 이렇게 어려우니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심각한 상황이 지금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딸을 낳았어요. 딸을 출산한 후에도 내가 몸이 안 좋다. 이 어린애를 데리고 어떻게 움직이냐. 막 이런 식으로 또 집에를 안 가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반강제로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는데 그날
정말 과다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친정집이 아니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정말 너무나 죽을 것 같고 마음이 괴롭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친정집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 아내가 뭔가 심리적인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부 상담을 받자 그래도 안 받는다고 하고 그럼 내가 처가에 가서 살까라고 얘기하면 또 그게 아니라고 싫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럼 장인어른이라도 조금 야, 이 녀석아 너도 결혼했으니까 이제 신랑하고 살아야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보자도 여러 번 장인어른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인은 이제 나는 제3자다. 부부 문제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만 일관하셨고 좀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아내가 장인어른과 함께 있는 걸 좀 편해하시는 것 같게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이 제보자는. 제보자의 부모님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뭐 이렇게 함께 만나볼 기회는 없었던 것 같고 아내는 명절 때마다 당신 친정 안 와도 된다. 그냥 카페 일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오히려 친정에 방문하는 걸 좀 안 좋아하는 것 같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보자도 자신의 딸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갓집을 찾았는데 카페 일을 마치고 가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날 이제 늦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인이 고함을 치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아침밥 먹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이 몇 시냐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 아침밥도 못 먹고 좀 쫓겨나듯이 처갓집을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자, 그래서 결혼식 당일부터 6년 동안 아내,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 이렇게 머물렀어요. 세상에. 얘기를 했지만 결혼 전에 아내 빚이 한 3천 정도 됐는데 그것도 갚아줬고 갚았죠. 또 저렇게 살면서도 매달 200씩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뭐 자기 역할은 또 자기 임무는 다하기 위해서 제보자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빚이 2,500만 원 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또요? 물어봤어요. 어. 아니 여보 왜 빚이 이렇게 또 있느냐 하니까 생활비 뭐 그리 부족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다시 대출을 받아서 2,500만 원 있다고 해서 이거를 관련해서 어차피 가정의 빚이니까 만약에 뭐 이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도 했지만 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딸하고 같이 집으로만 들어온다면 내가 빚까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결혼하고서 6년 동안 집에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친정에만 가 있고 더군다나 뭐 생각지도 못했던 2,500만 원 대출을 받질 않나. 자, 결국 제보자는 아내의 빚을 또 한 번 대신 갚아줍니다. 하지만 아내한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거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만할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이게 이혼하지 않습니까?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며칠 후에 오기도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오게 되면은, 아내한테 물어봤죠. 나는 갈 생각도 없고, 예선할 의지도 없고, 온 가정이 필요하면은,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하라고요? 이 상대 여성은 가정을 꾸릴 의사가 없어 보이고 생활 능력도 없어 보이고요. 사실 부부는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거를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혼을 하시더라도 이 제보자분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양육비를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양육비라고 하는 건 양쪽 부모가 책임지는 걸 둘이 나눠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저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딸을 키울 수 있을까? 경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론 법원이 그 부분을 판단을 해야겠지만 남편분이 오히려 딸을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 갚아준 빚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부부간이기도 하고 또 딱히 조건을 걸고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되찾아오기는 좀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제보자 남편분이 정말 묻고 싶은 게 있대요. 대체 내 아내가 왜 나랑 결혼한 걸까요? 라고요.
네, 이 케이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좀 복합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여성분은 결혼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죠. 심리적으로는 의존할 대상이 필요했고 경제적으로도 본인의 빚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이란 결혼 생활, 부부 생활, 또 엄마로서의 양육 뭐 이런 건 전혀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미성숙한 상태의 여성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슈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집으로 오면은 숨이 안 쉬어지고 미칠 듯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도 한 거 보면 공황장애 혹은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도 뭐 아버지에 대한 의존적인 거, 남편에 대한 회피적인 거 굉장히 복잡한 좀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가정도 아버지가 있는 가정도 엮이는 가정 같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일에 버럭 소리를 지른다던가 예. 아니면은 뭐 나는 삼자니까 모르겠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원인을 찾고 증상을 정확하게 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길 한쪽에 타이어가 가득 쌓여 있고 긴 호스도 줄줄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던 사장, 타이어에 손을 댄 순간 순간 펑! 야. 하고 터지면서 옆에 있던 남성을 그대로 덮치는데요. 아이고. 날아오는 타이어에 정통으로 맞은 남성이 옆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히 충격이 크진 않았는지 곧장 몸을 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사장이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보고 또 괜찮다는 듯이 바지를 훌훌 털어내는 모습입니다. 안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저 남성의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공기를 넣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진 건데요. 그래도 곧잘 움직이는 걸 보니까 크게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에어컨 실외기를 두는 곳 바로 아래에는 웬 동물 다리가 버둥버둥 거리죠. 버티다 못해 뚝 떨어지는데 아래층 실외기에 또 겨우 걸려요. 아파트 12층에 살던 개가 창밖으로 추락하고 만 겁니다. 아이고. 자, 옆집 창문으로 주민이 걱정스럽게 내다보지만 너무 멀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가 뻥 뚫린 뚫렸어. 실외기에 몸을 거치고 버티는 모습이 너무 위태로워 보입니다. 예. 결국 주민들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고 조심히 창문으로 올라오는 개를 구조대가 아이고. 잽싸게 낚아챕니다. 주인 어딨어? 뭐하노?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갑자기 창문이 깨지면서 깜짝 놀란 개가 그곳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도 개가 다친 곳 없이 무사하다니까요. 이건 다행이죠. 그러니까요. 다음 세상에. 이어갑니다. 자, 차들이 줄줄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 차의 썬루프 밖으로 두 사람의 상체를 쭉 내놓고 있습니다. 아, 위험하다.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둥켜 안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고. 러브입니다. 아. 진하게 애정 행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러브버그. 차가 차선을 휘청휘청 넘나들면서 빠르게 달리는데요. 위험하든 말든 남들이 보든 말든 우리는 사랑합니다.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러브버그. 러브버그 암만 서로 좋아해도 남들의 눈살이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인도에서 이런 애정 표현 불법은 아닙니다. 남에게 불편을 주는 정도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결국 이 두 사람, 러브버그 이 두 사람 벌금을 물게 됐다고 합니다. 아, 양 변호사님 따끔하게 한 말씀만. 러브버그에는 찬물을 확 끼얹어야 됩니다. 아, 맞아. 맞아. 마지막 영상 이어가시죠. 아, 맞아. 진짜. 네, 우비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면서 걸어가죠. 뒤따르던 코끼리가 여성의 머리를 저렇게 코로 감싸줍니다. 품 안으로 당겨주기도 하고요. 왜? 그러니까 다른 코끼리들도 그 왜, 주변을 왜? 둘러싸고 지금 다 같이 비바람으로부터 여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너무 귀엽죠. 뿐만 아니라 코끼리의 코를 손삼아서 저렇게 꼭 잡고 함께 걷기도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교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마치 코끼리와 한 무리인 듯 보이는 이 여성은 수년간 코끼리들을 돌봐온 사육사였어요. 네. 직접 보호소를 설립한 뒤로 지난 수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코끼리들을 구조하고 또 보호해 왔다고 합니다. 여성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유대감은 서로를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준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너무 감동적이고 멋집니다. 그러니까요.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홈키파 홈매트. 박수 말고 홈매트 제로. 모기에는 빠르게. 향, 보존제, 산화방지제 제로. 홈매트 제로로 보호. 효과는 확실. 매트매트 홈매트. 니들 아직도 몰라? 이젠 실퍼맥스. 니들 잊지 마. 실퍼맥스. 상하이가 내게 남긴 것. dim섬 물총쇼.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